반갑습니다. 네. 공익신고 관련 법제도 어떻게 바꿀까라는 그 주제로 호루라기 재단 보고대회를開催하겠습니다. 저는 호루라기 재단 생이사로 있는 오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한 몇 분만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간협력관실에서 우리 손치훈 사관님 그리고 이진우 사관님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김은옥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부제보 시청운동의 이영희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의 이화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오신 분들 소개는 이걸로 하고요. 우리 좌장 우리 이영기 우리 이사장님께서 토론 발제자하고 토론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 이영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10월 26일 지난 10월 26일 하시면 다 아시죠? 우리 민주주의를 굉장히 앞당겨온 10월 26일 거사 그 다음 날인 오늘 민주주의의 발전을 우리가 영원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공익신고라는 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항상 앞당겨 오지 않습니까? 공익신고 관련해서 법제도 어떻게 바꿀 거냐 주제로 그 뜻깊은 토론회 오늘 발표대회 겸 토론회입니다. 사실은 토론회라기보다는 그냥 발표대회인데요. 그러나 토론도 좀 같이 겸해서 오늘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의 이 발표회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 호루라기 재단이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이 그동안 몇 달 정도 애썼고요. 우리 여기 이제 이 주 발표를 담당해 주실 이정일 변호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일 변호사님. 저희 호루라기 재단과 쭉 일을 같이 해오신 이제 법률 지원단의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그동안에 전에도 한번 발표를 했었고 오늘 또 같이 또 토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실 두 분이 여기 먼저 김영희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박은선 변호사님. 박은선 변호사님은 이제 이 교육 쪽으로 보니까 요즘 TV 이렇게 여러 이제 자리에 굉장히 왕성하게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끝에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전국에서 다 오셨습니다. 제주도, 대구, 굉장히 또 여기저기서 세종, 굉장히 전국에서 다 오셨는데 저기 공익제보자로서 제주도에서 오신 김은숙 선생님도 우리 오늘의 어떤 발제를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신 여기에 또 우리 이 이정일 변호사님 혼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공익제보자 10명을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분석 정리를 했는데 이 공익제보자를 심층 면접하는데 한 5명씩 절반씩에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한 우리 서중희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오늘 오셨는데 같이 심층 면접을 했고 그러나 이제 그걸 이렇게 쭉 정리한 이제 이 발제문은 오늘 이정일 변호사님이 담당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정일 변호사님의 발제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5분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장님으로부터 발제 부탁을 받고 이 가성비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 공익신고자 면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어떤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넣을까 그런 그 고민을 하면서 이 많은 양의 발제문을 했지만 제가 오늘 발제 내용은 면담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오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제도 개선한 내용을 제도의 현황이라든지 법률 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하는 내놓은 내용을 잘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제목을 받고 이렇게 그래 뭐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공익신고자를 면담을 하니까 제도 개선안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타인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차라리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혹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제목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제도 개선의 목표치는 있지만 그 핵심적인 역할을 공익신고자들이 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를 돕는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 양은 많은데 제가 중심적으로 그 면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14쪽에 공익신고한 내용의 그 10분들의 각각의 직역이 뭐 학교 선생님에서부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아주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그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다양한 직역에서 공익신고자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더 깨끗해져야 할 영역이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익신고 후 처리 이 결과와 관련돼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용들은 처리 결과와 관련돼서 쭉쭉 있는데요. 결국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공익신고를 해서 대체로 공익신고라는 사실, 진실이라는 사실이 다 인정받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어쨌든 법에 정해진 내용이나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비례하는 어쨌든 처분이 있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결과로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좀 실망감을 가지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공익신고 내용 중에는 어떻게 그 당의 기관이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당의 공무원의 권한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법령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의 공무원이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공익신고의 동기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공익신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 동기는 대체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투명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동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 결국 공익신고자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는데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순환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정확한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3%의 소금 때문에 바다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분들이 어렵지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맑아지고 투명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기면에서 자기 양심의 소리에 응답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공익 신고한 분들은 늘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신고 전에 상의를 하는지와 관련된 문답을 했는데요. 이 문답을 한 이유는 뭐냐면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공익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받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공익신고 이후에 자기 생활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천이 뭘까에 대한 고민의 지점 때문에 누구와 상의하는지를 면담자들하고 그 면담을 했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순차적으로 보면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조직 내에 조금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주변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법률가와 그리고 조직이 좀 큰 조직인 경우에는 조직 단체와 이렇게 사전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익신고를 하는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런 사전적으로 면담을 하고 조직 또는 전문가, 법률가와 상의한 다음에 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상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신고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었던 면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보호 신청과 관련돼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8번이 굉장히 우리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인데요. 공익신고 후 형사고소를 당했는지 혹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직장 내에서 보직해임 절차가 있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이 겪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 말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내용에서 10분들이 다 정신과 치료 경험들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배제와 차별, 불안, 우울, 불면증, 그리고 실어증, 정신과 치료, 자살 충동까지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면마비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그리고 공황장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이런 내용들은 단순하게 내가 뭐 형사고소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공익신고 후에 이루어지는 직장 내의 신분상의 불이익 그리고 또 비신고자가 신고자를 상대로 해서 벌이는 명예훼손 기타 등등의 형사고소 그리고 조직에서 공익신고자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는 동료 이분들이 주는 어떤 누적적 총체적인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공익신고 이후에 문제 해결이 나중에는 결국 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시기에 잘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피다든가 실망감 등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익신고자가 그냥
특정한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공익신고자들이 겪는 프로세스 과정들이기 때문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사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고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시사하는 면담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10분에서 그 공익신고 후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버팀이 되는 힘과 관련돼서 결국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는 연대의 힘으로 버티는 힘들이 혼자서 신고해서 했던 분들보다도 확실히 나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공익신고 후 자긍심 또는 후회 여부 또다시 신고할 생각이 있는지 이 질문과 대답과 관련돼서는 정말 좀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절실함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10분 중에 다시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분이 5분이었고 2분 다시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분이 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유는 다 다르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공익신고 후에 겪게 되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그 다음에 대외적인 그 형사 고소로 인한 지난한 싸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요소인데 내가 공익신고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자긍심 위에 정말 좀 공익신고를 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익 비위에 따르는 국가가 어떤 처분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경제적인 과징금이나 부과금을 통해서 수익이 있는데 그 혜택이 공익신고자에게는 전혀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익신고를 2번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5대5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내심의 심리 상태는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더욱 공익신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지원, 도움 제도가 절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에서 공익신고, 벌써 이렇게 제가 15분이 다 돼가 버리네. 너무 5분만 더. 너무 못하고. 그럼 5분 이내에 제가 하면, 다음 못하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하네. 네. 투명성, 공정성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체로 그 개선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 피신고자 측에서 A 사유를 들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조치를 취하고 돌아오면 B라는 사유를 들어가지고 또 하고 이런 반복되는 것들의 환경 속에 노출이 되고 혹은 당의 기관이 어떤 처리를 했지만 예를 들면 기관의 이사를 다 쫓아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개선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토대로 붙여봤을 때 당의 기관에 대한 조치를 하는 기관 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치 결과의 이후에 사업 후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3번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26쪽입니다. 결국에는 공익신고자들이 자기의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공익신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인데요. 결국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보상 체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없어서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더 부각되는 측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긍심을 높이고 보상 체계를 좀 더 기대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14, 15, 15에서 제가 우리 공익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좀 몇 가지,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공익신고 전후 겪었던 경험에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공익신고를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주변에 많은 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가 전문가 조직과 함께 사전에 그 상의를 해라. 그리고 신고자가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익신고 신고 이후에 자기 일상에 벌어지는 것들이 시비를 가리는 문제로 굉장히 매몰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 왜 나는 정당한 신고를 했는데 왜 정당성을 평가해주지 않냐. 혹은 내 말이 맞는데 왜 틀렸다고 하냐. 이런 자기 그 어떤 신고 사항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자기 전체 큰 틀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가족과 관계 이런 어떤 큰 틀의 인간관계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너무 상황에 매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새겨드릴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오셨으니까 뭐 조사관은 아니시겠지만 공익신고자들이 첫 번째 신고 이후에 접하게 되는 당의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의 조사관들과의 내가 공익신고를 첫 대면에서 느끼는 공감해주는 태도, 조사관에 공감해주는 태도,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상세히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공익신고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준다는 사실을 좀 알고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그 매뉴얼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7쪽에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안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보다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열린 토론회를 했던 그 내용에서 언급되어진 제도 개선안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52쪽입니다. 아마 뭐 뒤에 제가 뭐 법령 소개하고 뭐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영향에도 붙이고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오히려 현장의 공익신고자 분들이 경험하면서 나눈 이 제도 개선안의 내용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범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그리고 공익제보자 지원 방안, 그리고 구조금 보상 체계, 이렇게 해서 그때 열린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돼서 안내 지원 등 종합 원스톱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근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제가 발제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조사관이 담당해야 될, 물론 모든 수사기관이 다, 그리고 혹은 뭐 변호사들도 다 겪는 거지만 결국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내한테 떨어진 업무는 많은데 개별 한 사람은 다 소중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조사관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언론에 공익 제보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보호받지 못하는데 언론에 공익 제보한 경우에도 언론에서 어쨌든 비밀 유지를 제보자를 비밀 유지를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익 제보 이후에 어쨌든 당의 기관들이 다 뭔가 공익 신고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하든 혹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들, 이런 조치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어떤 시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 개선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리는 홍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 홍보 내용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형사고소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공익신고로 사실로서 밝혀져서 그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까지 효과까지 결과까지 왔지만 정보 취득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성 때문에 형사 고소 고발을 받고 그래서 기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시스템상 법원이든 그 규정이든 제대로 면제로 통해서 형량을 선고받는 케이스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선고유예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적용된 케이스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너 잘못한 거잖아, 결국 이렇게 프레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면제하는 제도로서의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 지원과 관련돼서 뭐 많이 개선되었지만 구조금 지급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긴급 구조금 지원 제도가 분명히 규정상에는 있긴 하지만 대체로 활용되지 않고, 규정에서 정신과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다 치료를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 공익제보자들이 지원을 부족하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제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제도에서 병원에 그냥 치료받으면 바로 보험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처럼 우리 그 공익제보자 지원 제도와 관련돼서 치료비도 보험 시스템을 벤처마킹해서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금 보상 체계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그 구조금 보상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익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처분되느냐라고 물어봐도 그것은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고, 제도상 공익신고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결과 내가 공익신고를 해서 그 결과물로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기관은 수익금을 얻었는데 그것이 나의 신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에게 처분 결과를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를 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장황한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정도는 늦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비교적 양호한 것 같아요. 소금, 그죠? 그 소금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하고, 반딧불이, 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소금이라든가 반딧불이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암흑이 될 것이고,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반드시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존재들인데, 과연 공익제보자들이 철저하게 충분하게 보호받고 또 지원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법과 제도, 그동안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익제보자들의 처지는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좀 더 이런
연대와 지지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쭉 그동안에 이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어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아마 공익제보자들 분들도 이제 몇 분 나오고 계시는데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또 우리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또 이것을 국회 저희게 그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왜 정무위원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보고서를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싹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입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뭐 거의 끝났지만은 추후에라도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도 어쨌든 저희가 충분하게 요 보고서를 주변에도 널리 좀 보내가지고 이런 법제도 개선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요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 저희 이제 토론자 세 분이 약간의 이제 토론문을 준비해서 지금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김영희 변호사님이 공익 탈핵 법률강화의 해바라기 대표로 계시고요. 공익신고제도 개선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몇 분이 나왔어요? 원래 토론은 5분이죠? 제가 사실 생계형 변호사로서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여러 공익사건, 신고사건들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거는 공익신고자들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분들을 도와주는 공익 변호사는 더 괴롭다. 진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적인 거는 사실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정말 뭐 받으면 좋지만 그거는 사실 정말 예외적인 거고, 정말 오히려 정말 힘든 거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너무나 큰 비리를 보고 문제를 보고 내 개인의 삶을 던져서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도 잘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물론 이게 우리 지금 면담하신 분들 중에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진실로 밝혀졌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내가 공익신고한 내용을 건의기가 해당 기관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형사 문제란 말이죠. 부패행위여가지고, 아니면 폐기물을 매립을 했다거나, 아니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 관련한 뭔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인정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공익신고자는 너무너무 이게 명백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은폐하고 또 묻어버리고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만들어서 너무 절망을 느끼는 그런 일이 많고,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공익신고자들이 제일 힘들고요. 두 번째는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조직 안에서 배신자가 되고 내가 범죄자로 되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너무나 이게 따돌림, 이게 그걸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제가 본 공익신고자들은 거의 진짜 90% 이상이 진짜 우울증이나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너무 고통을 많이 겪어서, 여기 지금 설문 결과에 보면 공익신고로 삶이 힘들어졌다, 공익신고는 개인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는 공익신고 하지 않으라고 하고 싶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거나 연대를 한다고 해결이 될까? 본질적인 부분 개선 해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쓴 거는
그 불이익 조치와 관련한 개선을 해야 되고 보상 보상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더 큰 문제는 공익신고자들이 바라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공익신고를 했거나 부패행위 신고를 했던 것이 사실로 인정이 돼서 나쁜 놈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고 개선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거잖아요. 공익신고 목적이 그거니까. 그게 인정이 되려면 해당 기관에 보내는 조사를 넘기거든요. 권익위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게 사건이 된다고 보면 검찰이나 아니면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넘기고 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직적인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권익위에 넘긴 건데 권익위는 다시 거기 보냈을 때 그 기관에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신뢰를 할 수 있는가 그 조사 과정에 뭔가 개입하고 관여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서 이 공익신고된 사건에서 넘어간 경우에는 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 과정에 좀 정보를 넘겨받고 의견을 준다거나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원자력, 저는 이제 제가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이잖아요. 저는 원자력 관련한 부패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사실은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이고 피규제기관은 한수원인데 저는 그게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이지만 피규제기관은 한수원보다 의리해요. 조직도 작고 한수원은 예산도 많고 기관장도 똑같이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불러도 한수원 사장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한 비리를 건의위 통해서 그 조사 신청을 했을 때 그 조사가 안 돼요. 왜냐면 한식구니까. 그래서 성과가 나기가 되게 힘들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마사지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해한 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에 신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원자력계 비리를 신고했던 사람은 철저한 배신자가 돼가지고 생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회사도 망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냥 그 기간에 넘기는 게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들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뭐 1년 전인가 여기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정현 변호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신고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들고 나와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이 비밀유지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규정 위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 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랬을 때 그 범죄에 가담된 사람이 공익신고, 부패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검 예규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 신고했을 때를 감면하는 리니언시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익신고와 관련된 부득이한 형사 기소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필요적 감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이용우 의원실에서 이제 이건 김영희 법률 아니다 이러면서 개정안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맨날 국회의원들이 쌈박질 하느라고 이거 좀 빨리 이거는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재판을 이제 해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공익신고한 사람들 우리 신고자들은 너무나 인생을 걸고 정말 특별하게 공익신고를 한 건데 검사나 판사들의 인식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원오브 댐이고 피고인들 중에 한 명이라서 별로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 정말 꼭 있었으면 좋겠고 제도로 분명히 필요적 감면으로 지금 그 대검 예규나 이런 걸 보면 리니언시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뭐 부족하다고는 보지만 그 정도 규정을 우리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데서도 세부적으로 둬가지고 어떤 경우에 필요적 감면을 하는지 세부적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있잖아요. 저는 정부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자들의 그 영혼과 뼈와 피를 빨아서 과징금을 보세요. 지금 2022년만 해도 한 해에 8,800억 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소송해가지고 일부는 돌려주겠죠. 8,800억을 걷어서 포상금은 79억이야. 이거 도둑 아니야 이거? 정말 그 개인은 완전히 여기 우리 공익신고자분들 계시지만 개인들은 완전 직장에서 쫓겨나고 진짜 거의 뭐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제안하는 게 이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부과된 가징금에서 뭐 10%나 5%나 걷어가지고 10% 정도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돈으로 정말 넉넉하게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을 지급하고 정말 그리고 여러 가지 해고됐을 때 어떤 생활 관련 기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한 30%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부는 남는 장사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부당이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상, 보상 제가 심의위원회 가보잖아요. 여기 권익위 공무원들 오시면요, 뭐, 확 깎아요. 그래서 하고 싸워요. 아니, 왜 깎는 거야, 정말. 자기들이 공익신고 해보라 그래, 진짜. 진짜 화난다니까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요,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자, 근데 공익신고를 했어요. 제가 이제 공익신고를 했는데, 우리 이영기 이사장님을 이제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분이 뭔가 잘못을 해서 공익신고를 해서 하면 이분이 이제 감사원 이런 데서 처분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징계 처분을 만약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경영평가에서 조직에서 징계 처분 받은 사람이 나오면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이 돼요. 그럼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럼 공익신고자 너 때문에 우리 기관의 평가가 마이너스가 됐다.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지탄을 받는 거죠. 너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할 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권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많이 줘라. 그러면 쟤 때문에 우리 경영평가가 좋아졌네. 이것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그런 제도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익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내문이 와요. 근데 거기에 포상금, 보상금 주로 요 안내만 딱 와요. 그걸로는 너무 부족하고 구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몇 페이지 돼도 상관없거든요. 공익신고 하신 분들은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 다 읽어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안내가 부족하고 일단 홈페이지에도 충분히 좀 더 안내를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익신고한 절차 잘 몰라가지고 또 언론에만 알리고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안 지켜가지고 나중에 보상금 못 받는 분도 계시고 불이익 조치 당해도 보호도 못 받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분 넘었나요? 끝났습니다. 네. 사실 뭐 밤새워서 이렇게 그 토론을 해도 부족한 뭐 이런 이제 하실 말씀들이 많겠죠. 아니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그 동안에도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왔었고요. 사실 권익위가 독자적인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행정청이라든가 도로 넘겨버리니까 이게 흐지부지 되는. 아마 여기 계시는 그 이문정 검사님도 뭐 잘 아시죠. 그래서 검찰청의 그 간부들 뭐 고발을 해가지고 해다 보니까는 지네들끼리 그냥 흐지부지 그냥 뭉개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처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패라든가 어떤 뭐 그 공익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독립적으로 이걸 조사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미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검찰의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건드린다 해가지고 이제 이 수사기관들에서는 또 이제 뭐 쌍심지를 키고 이제 뭐 반대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런 이제 제안을 해서 이걸 법으로 관철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제 저기 토론을 하셨고요. 우리 그 다음에 법률사무소 이후에 계시는 박은선 변호사님, 교육 전문가신데 공익신고자와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토론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발제문 자체가 굉장히 사례 중심으로 거의 가상체험 하듯이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 있어서 저는 사실 읽으면서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2012년 입시 부정의 공익신고자인데 근데 처음에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 그 원스톱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 진짜 공감하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경찰서 가야 되나 뭐 이래서 그냥 정교조 본부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고하고 싶다 뭐 이러니까 거기 이제 법률 정책 이런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정교조 조합원이 아닌데 상담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분의 멘트가 대박이었죠. 선생님은 교사고 정교조는 교사를 위한 곳이다. 그러니 당연히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일요일날 갔어요. 일요일날 갔더니 그 이제 여자 변호사님인데 화장기도 막 없고 이런 분이 이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아무도 없다. 다 얘기해라. 그래서 막 다 얘기를 했어요. 막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료 제가 다 폐기하지 않았던.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대박이다. 이번에 입시 부정이 분명하다. 근데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이거 신고하면 선생님부터 다친다. 선생님 같이 다친다. 왜냐면 너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말아라. 너무 개인의 희생이 크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고할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간제가 살아남으려고 한 건데 누가 욕을 하겠냐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나의 그 고통을 이해해준다는 게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뵙고 너무 감동을 했고 그분한테 이렇게 부끄럽지가 않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신고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안 썼지만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김영희 변호사님이 또 이제 막 공익신고자들이 이거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처벌이 안 될 때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막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이 변호사님이 너도 처벌받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처벌받을 각오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고가 이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경찰 조사를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제 제가 다 얘기를 한 거죠. 제가 했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입력해서 애들 순서 다 바꿨다. 이게 업무방해인데 불기소 결정문이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피의자니까. 그래서 제가 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검사님 계시지만 제가 왜 불기소냐. 자백 다 했는데 근데 불기소 결정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뽑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다르게 다른 전형 요소로 순서를 바꿔서 뽑은 것은 맞지만 입시 부정은 아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나중에 로스쿨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방해는 그냥 밑대가리가 다 짜면 업무방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장, 교사, 심사위원 저희 다 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속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막 강원랜드에서 비슷한 게 다른 판례가 나오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해보자라는 말씀을 이 변호사님이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공부 중이어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제 얘기 일부고요. 그 발제문에 보면 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 후에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될 능력이 결국 사람이다. 20쪽에서 22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 공익신고 과정에서 만나는 동료, 그리고 뭐 조사관, 뭐 권익위 공무원분, 그리고 시민단체 구성원, 그리고 가족, 이런 사람이 동력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익신고를 통해서 저는 한순간에 너무 많은 학교의 동료들을 잃었지만 동시에 한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 나의 변호사가 내 얘기를 처음 듣고서 정교사 자격 얻어놓고서 지금 와서 무슨 공익신고냐 이렇게 비난을 했거나 무조건 범죄다 정의를 택해라 뭐 이렇게 강요했으면 저는 신고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이 보인 태도 때문에 공익신고 결심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해고를 겪을 때 사람들이 또 제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교사 지위를 잃어버린 대신에 10몇 년 동안 근무했던 조직을 잃은 대신에 사람들을 얻었다 이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치부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거나 지금이라도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라 이렇게 조언했으면 나는 나중에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 너무 부끄러웠어도 언젠가 다른 공익신고자를 돕겠다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익신고자들을 좌절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가족보다는 말씀드린 그 나의 변호사는 이제 정교조의 강영구 변호사님인데요. 강영구 변호사님이나 정교조의 노년한 심성호 뭐 이런 선생님들, 그다음에 한겨레 박수진 기자님, SBS 이대욱 기자님, 그리고 이후에는 참여연대 이은미 간사님 이런 분들로부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에게 변호사, 노조 구성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 기자 등 사건과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자는 이들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어떤 기자님을 알게 됐는데 그 기자님이 그 공익신고자분을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자님이 그 공익신고자한테는 나의 기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이제 뒤집으면은 사실 이제 저도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공익신고자를 돕는 입장이 돼 보니까 일단 전화가 오면 전화를 못 끊어요. 네, 다른 의뢰인 전화는 끊는데 공익신고자 전화를 못 끊거든요. 그럼 2-3시간이니까 엄청난 시간의 소모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분밖에 없거든요. 네, 그 전화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뭐 친구가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나의 변호사, 나의 기자, 뭐 나의 선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쓰고 있는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 여기에 좀 정말 상응하는 소정의 보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권익위에서 지금 변호사한테 주시잖아요. 네, 저도 받고 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꼭 변호사여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기자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익신고 선배로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도 이런 길을 와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 그런 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예 공익신고 전문 조력 자격 제도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신고를 하신 분들이 이게 하나의 직업이 돼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의 공익신고를 돕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직업으로 하셔서 안정적으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그 권익위 비실명 대리 변호사로 이제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막 이제 열정이 넘쳐갖고 그냥 뭐 만나 뵙거나 전화통화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신고서도 다 쓰고 막 모든 걸 다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직접 많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약간은 지금은 이제 좀 시스템화돼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진짜 전문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분야는 보수를 훨씬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등이 있어야 된다.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격 제도에서도 그분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뭐 시간당 이렇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발제자께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지만
발제문 37쪽에 보면은 면담한 공익신고자 중에서 아무도 공민권익위원회 구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완전히 무료로 소송하시는 변호사님도 충분히 많고 호루라기 재단 참여연대에서 이제 일정 부분 지원하기도 하지만 저도 변호사 되기 전에는 저 되게 무료로 막 다 하면서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한테 돈을 준 의뢰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준 사람 거를 밀어놓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막 사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 법률 비용 지원 시스템은 이건 필수다.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발제문에 쓰셨잖아요. 일단 소송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분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하면 반환받으시면 되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고됐을 때, 그러니까 파면됐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혼자 여기 경향신문 거기는 민노총 법률에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신인수 변호사님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돈 내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의 변호사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뭐 하냐. 그래서 이게 공익신고라고 잘렸는데 당신이 왜 사적으로 계약을 하냐. 빨리 환불 받으라고. 그래서 환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교조의 공익소송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모든 소송비를 다 내주시고 아예 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경제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까도 제가 소치아를 할 때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던 게 이게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익소송으로 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정교조는 그래도 노조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것도 얼마나 많고 그렇다고 시민단체나 호루라기 재단이나 참여연대가 맨날 그걸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권익위와 같은 이제 이런 정부 기관들이 분명히 법률 비용을 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반환받을 사유가 있으면 반환받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김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조사관의 수가 너무 적은 거 저 진짜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권익위 조사관님들 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한 분이 너무 많은 사건을 하고 계시고 되게 저도 막 죄송할 때가 많거든요. 막 제가 여러 사건한테 막 겹치는 거예요, 조사관님이. 그런데 그분도 너무 일이 많으니까 자꾸 늦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빨리 안 한다 뭐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사관님들의 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 우리 공익신고를 하셨던 경험자분들이 그 자질이 충분하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특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되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번에 이제 사회적 공익신고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이건 부가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신고 대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적인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공익신고 저한테 대리해달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돈을 계산해서 좀 말을 먼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포상금 얼마 되냐. 그래서 완전 돈이 딱 목적인 게 너무 티가 나시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사적 복수심에서 한 공익신고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익신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자용 어떤 교육 자료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정한 목적은 옳지 않아요. 뭐 이런 거를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도 썼지만 최근에 이제 되게 잘 처리되는 게 있는데 공익신고자분이 회사가 벌금을 내게 줬다고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딜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좀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한테 말을 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자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맞지 않는 토론문일 것 같은데 발제문이 워낙 감동적이어서 저도 따라해봤다 이렇게 핑계를 대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신영복님의 글을 보면 키 큰 나무 숲속을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 이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특이한 공익신고자인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반성을 되게 많이 했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얻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 삶이 진짜 바뀐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전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 한순간에 그걸 잃었고 저는 정말 제가 평생 교사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방학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얻은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잃은 것이 괜찮은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그랬듯이 나도 누군가한테 나의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자의 발제를 했는데 역발제. 중간에 뭐 카트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아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좀 감동적인 뭐 그런 이제 표정으로 쭉 들으신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아주 좋으신 어떤 그 제안도 많이 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근거로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안을 해가지고 좀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우리 김은숙 제주공익제보자 지원센터장님의 세 번째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익제보했고요. 공익제보하고 난 이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하루 평균 8시간 1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제가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보따리 싸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거 받고 제가 너무 놀래서 내가 공익제보자인데 좀 도와달라 담당 수사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청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그게 2015년도거든요. 네, 이미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뭐 또 다른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 있어서 제가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주도청에 또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도와줄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를 이제 완전히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 혼자 이제 뛰어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열심히 싸웠는데 검찰에서도 그 검사님이 저를 못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법령을 모르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1심 재판에서도 판사님한테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다 다시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읽어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심에서 참여연대 도움을 받아서 권익위원회에서 책임감면 요청서를 2심 재판부로 보내줘서 그때 이제 제가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건이 다 종결이 됐는데요. 이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취업을 했는데 제주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제가 취업한 기관에서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다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당 해고가 있고 나서 이제 역시나 나를 버리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전혀 회생 불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완전히 삶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 기관에서 너를 위해서 구제 신청을 구제 신청하는 거를 권유를 하지를 않는다. 다만 자기네 기관이 제주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 구제 신청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제안이지 하고 제가 구제 신청을 했고, 진호위에서 졌습니다. 저는 혼자 갔고, 진실을 가지고 혼자 갔고, 상대편 측에서는 노무사 선임에서 4명이 나오니 4명의 이야기를 고지부대로 들으시고, 이제 저가 졌고, 이제 중노위부터는 이제 싸워야 되겠다,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노무사 선임하고 변호사님한테 이제 조력을 받아서 중노위에서 제가 이겼고요. 그다음 그쪽에서 또 행정소송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소송 1심에서 제가 이겼고, 또 2심 가서 또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쪽 기관에서 대법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이제 덤벼가지고 대법원까지 이제 소송 이용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당해고가 이제 맞다라는 거 인정받았고, 밀린 임금에 대해서 할부로 주겠다고 이제 합의서를 쓰자고 해서 할부 안 받을 테니 내 명예 회복된 걸로만 끝내자 해서 그냥 아주 적은 돈만 받고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네, 그 소송을 2년 동안을 했는데요. 2019년도 8월에 제가 그 소송이 다 끝났는데, 그 이후부터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제가 거주지를 이주를 해서 안심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사간 곳에서 공익제보자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제주도가 워낙에 좁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민원이 생길 때마다 이제 네가 했지. 국민신문고에 뭐가 들어갔다, 네가 했지. 마을에 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는데 네가 했지.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공익제보자로서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보조금 수사를 제주도에서 올해 5월달에 특정 감사를 했습니다. 3년치의 그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했는데요. 한 이유는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서 보조 사업비로 돈을 쓰는 게 육지의 3배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특정 감사를 했는데, 특정 감사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어떤 그 부패 행위가 드러나서 벌금을 냈거든요. 이제 9월달에 벌금을 냈는데, 이거 네가 해서 이 벌금이 나온 거다. 네, 그렇게 저한테 이제 공격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이 공격이 저를 이제 잡아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사가 됐습니다. 전사가 돼서 이제 끊임없이 저는 싸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어떤 법률로든 다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보호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아주 여전사처럼 일대 한 3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일대 300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제 사연은 일단 락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공익제보자인데 제주도의 공익제보자 지원 센터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거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센터인데 센터장이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18년도에 제가 제주도에는 이제 공익제보자를 위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엄청난 기여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조직 개편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례 개정까지 제가 할 수 있게 기여를 했고요. 근데 그 조직 개편이 남아있는데, 제주도 조례에는 공익제보지원센터를 둔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안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둬야 된다라고 제가 압박을 하는데도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뭐 이제 너무 뻔한 변명으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 나 혼자라도 니네랑 싸우겠다 해서 공익제보자 지원센터로 제가 뒀고, 그래서 지금 뭐 제주도나 감사위원회에 계속 제가 태클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처럼 여전사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뭐 눈이야 깜짝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껄끄러워서라도 그래도 뭔가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제자님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님께서 정말 공익제보자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에 좀 더 첨부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0조에 보면 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부는 제외하고 의료 지원이나 법률 구조,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닌 민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민간에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국가가 그동안 아까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그 8,800억 그 정도 저는 좀 발음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도 안 되는 보상금으로 이걸 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지원이나 법률구조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거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앞에 변호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익제보를 전담하는 담당 수사관, 전담관, 공무원들 이런 제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권익위로 공익제보를 하는 것보다 제주도에 있는 지자체나 뭐 수사기관 이런 곳에 사실 공익제보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접수처마다 공익제보 처리 과정이나 절차가 좀 상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담당자의 그 인식 수준들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고 의식 수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지자체별로 또 있지만 엊그제 참여연대에서 그 자료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 한 해에 나온 그 구조금의 그 규모가 국민권익위원회 몇 년치 보다도 더 많다라고 그런 게 나왔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구조금을 지원하는 걸 보면 지자체별로 그 공익제보자에게 공정하지 않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보여지는 거고요. 또 공익제보를 전담하는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어떤 그 친절하게 공익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익제보자 어떤 불이익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그 경찰청 수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바이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많은 공익제보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적절하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렇게 계속된다라는 거는 공익제보를 이해하고 사건을 다루는 전담 공무원이나 수사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지금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인력은 사실 너무 많이 부족한 게 맞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역 사무소가 있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와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발빠르게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많이 좀 그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그냥 뭐 이거는 정말 뭐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복충적인 공적 기능을 담당할 시스템으로 그 저희 그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 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뭐 112, 119, 117 이런 데다 전화하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관련돼서 전부 상담 받을 수 있고 안내 받을 수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1331을 해서 뭐 그쪽 대표번호로만 전화해도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공익제보는 전화해서 물어보는 데가 다 다릅니다. 권익위로 물어볼 때, 뭐 지자체로 물어볼 때, 경찰로 물어볼 때, 뭐 어떤 기업으로 물어볼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좀 안내를 해주고 어떤 전체적인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공익 제보를 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어떤 절차, 과정들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어떤 법률로 보호를 받고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통합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저는 이거는 정말 다른 거 못지않게 지금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피해자예요. 국가나 어떤 지자체에서 전부 다 비용을 대줘야 하는 피해자입니다. 돈을 쓰는 피해자입니다. 근데 공익제보자는 국가에서 돈을 벌잖아요.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그 번 돈을 가지고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공익제보자들이 정말 어떠한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없이 그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 치유가 뭐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마 생애 전부를 다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공익제보자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 쟁송 비용에 대해서 선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네, 이 부분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생계비 지원, 구조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불이익 조치 기간뿐만이 아니라 공익제보가 완전히 완결될 때까지 그리고 재취업이 돼서 생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필요한 급여를 이것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인데요. 국가가 어떤 뭐 다른 민간에 요구를 하지 말고 국가가 공익 제보자들을 전부 다 포용을 해서 다시 국가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만 더 줄 수 있다면 공익 제보자들의 역량만큼이야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한다라는 거는 국가의 손해고 어떤 사회적 그 손해가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들 이분들 그냥 정말 버려두지 마시고 법에서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서 반드시 취업 지원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통합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뭐 개인 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통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합 관리된 정보가 공익 제보자 보호나 지원에 있어서 법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공익 제보자에게 합당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국가에서 그리고 권익위에서 오셨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작년 10월 달에 딱 1년 전인데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 정책과장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고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효과에 비해 신고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상황,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작년의 이야기지만 올해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똑같은 문제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거의 2시간 이제 꽉 채워가는데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플로 토론을 이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감당 못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예, 대표 한 분, 두 분 정도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익신고자이자 국내 상인조합 도시연대 대표이고요. 무대 교수입니다. 마이크가 좀 없지만 들리시죠? 네네, 제 목소리가 오늘 짜렁짜렁해서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마 저는 운이 좋은 공익 부패 신고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숫자가 계속 따라붙는데요. 2번의 부패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2번의 신분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의 권익위에서 불이익 조치 금지를 대학에 또 처분을 했고요. 2번의 신분 보장 조치와 그리고 이 불이익에 가담한 27명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를 시켰습니다. 대학에서 저의 면직을 면직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권익위가 이행강제금 최고 금액인 3천만 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제 소송을 걸어서 지난 9월 8일 날 1심에서 권익위가 모두 승소하였고 저는 보조 참가자로 참여를 해서 1심에서 그 신분 보장 조치뿐만 아니라 27명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까지 모두 유지가 됐고요. 어제 이제 그 1년 반 정도로 끌었던 불이익 조치를 줬던 27명에 대한 수사가 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제 이제 피해자 조사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익신고자로서 좀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신분 유출이 2번 되면서 한 번은 경찰에 의해서 신분 유출이 돼서 제가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곳마다 다 새어나가서 손목 자해를 하고 2020년도 행안위 국감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어떻게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느냐 해서 행안위 국감까지 올랐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신분이 유출이 됐을 때 찾아간 곳이 호루라기 재단이었고요. 그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실패 없이 왔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여러 이제 그 토론자들께서 이제 버팀목이 돼준 게 많은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마지막 행정법원에 가서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저를 지켜준 것은 권익위가 없었다면은 아마 저는 벌써 세상을 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손목이 이미 50%를 인대가 끊어져서 제가 이 손목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을 겪었고, 이제 그 자료에 보면, 발표집에 보면, 구조금을 아직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작년에 치료비에 대한 구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20개월의 급여와 그리고 쟁송비용 그리고 100장에 달하는 치료 비용을 모두 구조금으로 또 신청을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루라기 재단과 우리의 권익위가 없었다면 제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몇 번이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었고요. 고소고발 당했지만 단 한 건도 피의자 전환이 되거나 된 적이 없이 모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싸움이 한 5년 정도 된 일들이었는데요. 그동안 지난 한 4년간 권익위가 저를 보호를 해주셨고 지금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 재단에서도 한결같이 저희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수님들, 교원들을 보호하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는 전화가 다 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받으신다고 했지만 저는 2박 3일로 전화를 받고 있고 새벽 5시까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분 한 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 사학민주화 교수 연대를 조직을 해서 한 4년 전부터 사학비리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하나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바꾼 사학비리 내부 고발 교수 투쟁 과정의 기록, 공익 제보자의 길입니다. 이 책을 지금 열심히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저희 단체에 공익 제보를 하고 3명의 교수님이 100번의 고소 고발을 당하신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승소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담아서 이 책으로 저희가 좀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호루라기 재단 우리 이사장님 또 우리 권익위에서도 오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을까? 물론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별명이 김다르크인 만큼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그때 제가 울고 뵀던 것 같아요. 예, 손목을 자해를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깁스를 한 채로 가서 펑펑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 공익제보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권익위가 이렇게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한 걸음 한 발짝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실 말씀이 충분히 다 많겠지만은 시간상 우리 저희 발제자님의 간단한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세상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주변 사람들이 조금 나은 투명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늘 공익신고자 신분으로서 혹은 공익신고에 대해서 나의 공익신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변호사로서 저도 이제 좀 한탄을 하자면 참 들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함께 공감한다라는 거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돌아서서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마 그것은 같은 마음에 비슷한 어떤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함께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이것으로 발표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